아내 먼저 떠난 남편들, 6개월 만에 찾아오는 충격적인 현실. 당신 곁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에 누가 누워 있습니까?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쩌면 당신은 그 사람의 존재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공기처럼 물처럼 늘 있어서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별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특히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남편들은 그제야 알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는지를. 우리 사회에서 많은 남편들은 아내의 헌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상이 차려져 있고, 출근할 때는 깨끗한 옷이 준비되어 있으며, 퇴근하면 따뜻한 저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안은 늘 깨끗하고 필요한 물건은 제자리에 있으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잘 자라고 부모님께는 안부가 전해지며 친척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저절로 되는 것처럼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아내였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티나지 않게 모든 것을 돌보고 있었던 사람이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남편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들 맞벌이 하잖아. 집안일이 얼마나 힘들다고, 나도 밖에서 일하느라 힘든데 하며 아내의 수고를 평가절하 합니다. 아내가 아플 때조차 밥은? 빨래는? 하고 묻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아내의 존재를 사람이 아니라 기능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밥하는 기계, 청소하는 기계, 아이들 돌보는 기계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기계가 멈추는 날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것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것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것은 통계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남편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들의 고백이고 그들의 후회이며 그들의 아픔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만약 아직 아내와 함께 살고 계시다면 이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내가 살아계실 때, 건강하실 때, 함께할 수 있을 때 잘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떠나보낸 수많은 남편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잘할 걸, 그때 고맙다고 말할 걸, 사랑한다고 표현할 거라고 후회한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남편들이 겪는 가장 즉각적이고 충격적인 변화는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밥 한 번 제대로 지어본 적 없는 남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설거지가 어떻게 하는 건지, 세탁기는 어떻게 돌리는 건지, 청소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양말이 어디 있는지, 속옷은 어느 서랍에 있는지, 약은 어디 두었는지조차 모릅니다. 아내가 모든 것을 알아서 챙겨줬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늘 제자리에 있었고 찾지 않아도 준비되어 있었으며 신경 쓰지 않아도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막막함이 찾아옵니다. 오늘 아침은 뭘 먹어야 하나? 밥을 지으려 해도 쌀이 어디 있는지, 물은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설령 밥을 지었다 해도 반찬이 없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봐도 무엇을 어떻게 해먹어야 할지 모릅니다. 결국 라면으로 때우거나 빵으로 끼니를 해결하거나 아예 거르게 됩니다. 점심과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밖에서 사 먹을 수도 없고 사 먹자니 경제적으로도 부담이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직접 해먹을 능력도 없습니다. 아내가 살아계셨다면 하루 3끼 1년 1000끼가 넘는 식사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 수고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빨래는 또 어떻습니까? 입던 옷을 벗어두면 어느새 깨끗하게 빨려서 옷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이 바뀌어 있었고 단추가 떨어지면 달려 있었으며 구멍이 나면 꿰매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법처럼 일어났습니다. 아니, 마법이 아니라 아내의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입을 옷이 없습니다. 빨래를 하려 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한다 해도 제대로 빨리지 않으며 말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결국 같은 옷만 계속 입게 되고 냄새가 나고 남루해집니다. 외모에 신경 쓰지 않게 되고 점점 자신을 돌보지 않게 되며 삶 자체가 황폐해집니다. 청소는 더욱 힘듭니다.
집안은 점점 지저분해지고 먼지가 쌓이며 정리되지 않습니다. 쓰레기는 언제 버려야 하는지,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설거지는 며칠씩 쌓이고 음식물은 썩어가며 집안에서 냄새가 납니다. 이웃들의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그냥 잠만 자는 공간이 됩니다. 편안함도 따뜻함도 생기도 없는 그저 4개의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일 뿐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집은 정말 집이었습니다. 그곳은 쉴 수 있는 곳이었고 위안을 얻는 곳이었으며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나고 나면 집은 그저 황량한 공간이 될 뿐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이 단계에서 자식들에게 의지하려 합니다. 딸에게 전화해서 밥 좀 해줄 수 없겠니? 빨래 좀 해갈 수 없겠니? 하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자식들도 바쁘고 자식들도 힘들며 자식들도 자신의 가정이 있습니다. 매번 달려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와서 도와준다 해도 그것은 아내가 해주던 것과는 다릅니다. 아내는 매일 했던 것을 자식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해줄 뿐입니다. 그것으로는 일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남편은 혼자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버틸 수가 없습니다. 평생 배우지 않은 것을, 평생 해보지 않은 것을 70이 넘어서 새로 배우기는 너무 힘듭니다. 일상은 무너지고 삶은 엉망이 되며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들이 겪는 변화는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만이 아닙니다. 물론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건강 악화도 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라면, 빵으로만 끼니를 때우다 보니 영양소가 부족하고 짜고 기름지며 몸에 좋지 않습니다. 당뇨가 악화되고 혈압이 올라가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집니다. 아내가 살아계실 때는 건강을 위해 싱겁게 골고루 신선하게 챙겨 먹었지만 이제는 그저 배만 채울 뿐입니다. 몸은 점점 약해지고 기력은 떨어지며 각종 질병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약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으로 매일 약을 먹어야 합니다. 아내가 살아계실 때는 아내가 챙겨줬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약을 제때 챙겨서 먹게 했고 병원 가는 날도 알려줬으며 약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타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약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병원 가는 날을 놓치며 약이 떨어져도 모릅니다. 만성질환은 관리가 중요합니다. 매일 꾸준히 약을 먹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며 생활습관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병은 악화되고 합병증이 생기며 입원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도 문제입니다. 어느 병원에 가야 하는지, 어떤 과를 가야 하는지,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살아계실 때는 아내가 다 알아봐 줬습니다. 병원 예약을 잡아주고 함께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약 처방을 받아왔습니다. 남편은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알아서 해야 합니다. 병원 가기가 두렵고 귀찮으며 힘듭니다. 결국 아프면서도 참고 병을 키우며 손을 쓸 수 없을 때까지 방치하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를 잃은 남성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특히 아내를 잃은 후 첫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사망률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슬픔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관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스트레스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외로움, 허무함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우울증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각종 질병을 불러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욕이 없으며 의욕이 사라집니다. 무기력해지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며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몸도 마음도 병들어갑니다. 아내가 살아계실 때는 아내가 정서적 지지를 해줬습니다. 힘들 때 위로해주고 외로울 때 곁에 있어주며 삶의 의미를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혼자입니다. 완전히 혼자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서서히 그를 죽여갑니다. 세 번째로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들이 직면하는 현실은 고독사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고독사란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죽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혼자 사는 남성 노인의 고독사율이 여성보다 3배나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남성 노인들이 사회적 관계망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평생 일만 했습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만 살았습니다.
퇴근하면 집에 와서 쉬고 주말에는 집에서 TV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를 사귀지 않았고 취미 생활을 하지 않았으며 이웃과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내는 달랐습니다. 아내는 시장에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동네에서 이웃들과 인사하며 친구들을 만나 차도 마시고 교회나 절에 다니며 공동체 활동을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남편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내를 통해 남편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웃들이 남편분은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고 친구들이 집사람 좀 바꿔주세요 하며 안부를 묻고 공동체에서 남편의 존재를 기억했습니다. 아내가 남편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다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나면 그 다리가 끊어집니다. 남편은 섬이 됩니다. 고립된 섬이 됩니다. 아내를 잃은 후 남편을 찾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자주 오고 친척들이 전화하며 이웃들이 안부를 묻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뜸해집니다. 자식들은 자기 생활로 돌아가고 친척들은 연락이 끊기며 이웃들도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남편은 서서히 잊혀집니다. 며칠씩 전화를 받지 않아도 일주일씩 문을 열지 않아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독사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조금씩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지며 결국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독사의 무서운 점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고 나서도 한참 동안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며칠 때로는 몇 주 심하면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됩니다. 냄새가 나서 우편물이 쌓여서 혹은 집세가 밀려서 집주인이 확인하러 와서야 알게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가정을 책임지며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도 곁에 없이 혼자 쓸쓸히 죽고 죽어서도 한참 동안 방치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곁에 있었다면 아프면 병원에 데려갔을 것이고 위급하면 119를 불렀을 것이며 마지막 순간에도 손을 잡아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없으니 아무도 없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토커 남성 노인의 자살률도 매우 높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며 병들고 가난해진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특히 아내를 잃은 후 우울증에 빠진 남성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아내가 버팀목이 되어줬을 것입니다. 힘들 때 위로해주고 외로울 때 함께 있어주며 삶을 계속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버팀목이 사라지면 남편은 무너집니다. 버틸 힘이 없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고독사와 자살로 이어지는 비극적 현실입니다. 네 번째로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것은 뒤늦은 후회입니다. 이 후회는 가슴을 찢는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아내에게 얼마나 못했는지, 아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말입니다. 살아생전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더욱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내가 해주는 모든 것을, 아내의 존재 자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도 신경 쓰지 않았고, 아내가 힘들다고 할 때도 나도 힘들어하며 외면했으며, 아내가 말 좀 들어달라고 할 때도 나중에 하며 미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내가 보낸 신호들이 보입니다. 아내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했는지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습니다. 여자들은 원래 말이 많아 집에서 놀면서 뭐가 힘들다고 나는 밖에서 돈 벌어오는데 그것도 모르나 하며 아내의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아내가 새로운 옷을 사고 싶다고 하면 집에 있는 옷도 많은데 뭐하러 사하고 아내가 여행 가고 싶다고 하면 돈이 어디 있다고 하며 아내가 함께 산책이라도 하자고 하면 피곤해하며 거절했습니다. 아내의 작은 소망들을 아내의 행복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 옷을 사주고 싶어도 여행을 보내주고 싶어도 함께 산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기회를 잃었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유품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아내가 평생 아껴 입던 낡은 옷을 보며 아내가 쓰던 낡은 지갑을 보며 아내가 보던 낡은 안경을 보며 가슴이 무너집니다. 왜 새 것을 사주지 않았을까? 왜 좋은 것을 해주지 않았을까?
왜 아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안해해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내의 무덤 앞에서 미안해, 사랑했어, 고마웠어 하고 말해봤자 아내는 듣지 못합니다. 어떤 남편들은 아내가 아플 때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병원에 가자고 했을 때 진작 귀 기울였어야 했는데 괜찮을 거야, 나중에 가 하며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깊어졌고 손을 쓸 수 없게 되었으며 결국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때 병원에 갔더라면, 그때 검사를 받았더라면, 그때 좀 더 신경 썼더라면 하는 후회가 평생 따라다닙니다. 또 어떤 남편들은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기억하며 괴로워합니다. 당신 나 없으면 어떡하려고? 하고 걱정하던 아내의 말이 내가 없어도 잘 지내하고 당부하던 아내의 말이 사랑해요 하고 고백하던 아내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손을 잡아주지 못한 것이, 안아주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 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들이 겪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삶의 의미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깊고 가장 고통스러우며 가장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입니다. 많은 남편들에게 아내는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삶의 이유였고 삶의 중심이었으며 삶의 의미였습니다. 비록 표현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으며 당연하게 여겼지만 아내는 남편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 일을 하는 이유, 집에 돌아오는 이유, 미래를 계획하는 이유가 모두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기에 삶의 의미가 있었고 아내가 있었기에 하루하루가 견딜만 했으며 아내가 있었기에 미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나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 일어나야 합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먹습니까? 누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를 보내도 공허합니다. 누구와 이야기를 나눕니까? 누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도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불을 켜도 환한 것이 아니라 더 쓸쓸할 뿐입니다. TV를 켜도 소리가 시끄러울 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옆자리가 너무 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이 공허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술로 달래려 하고 어떤 이들은 일에 몰두하려 하며 어떤 이들은 그냥 TV 앞에 앉아 시간을 죽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은 무언가가 아니라 누군가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 와도 다릅니다. 자식은 자식이지 아내가 아닙니다. 친구를 만나도 다릅니다. 친구는 친구지 아내가 아닙니다. 아내가 채워주던 그 자리는 아내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제 없습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영원히 빈 채로 남습니다. 어떤 남편들은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해 방황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지? 이제 남은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지? 하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합니다. 아내와 함께였을 때는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삶은 당연히 의미가 있었고 매일은 당연히 살 가치가 있었으며 미래는 당연히 기대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함께 늙어가고 함께 손주를 보며 함께 여생을 보내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계획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혼자 늙어가고 혼자 손주를 보며 혼자 여생을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외로움입니다. 이것은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입니다. 통계를 보면 배우자를 잃은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툴고 도움을 청하는 것을 약함으로 여기며 혼자 견디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마음이 슬픈 것이 아닙니다. 우울증은 삶의 의미를 앗아가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밥 먹기 싫으며 사람 만나기 싫고 살기 싫어집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체 건강까지 해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걸리며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우울증으로, 우울증이 질병으로, 질병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아내를 떠나보낸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고통이 이해됩니다. 당신의 외로움이 보입니다. 당신의 후회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도 당신이 잘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돌보십시오. 건강을 챙기고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의미를 찾으십시오. 자식들과 시간을 보내고 손주들과 놀아주며 봉사활동이나 취미생활을 하십시오. 아내의 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는 없어도 삶을 계속 살아갈 이유는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아내가 살아계신 분들입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아내에게 가서 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라고. 아내가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침 밥상, 깨끗한 옷, 정돈된 집, 이 모든 것이 아내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알아주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아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함께 여행 가고 싶다면 가십시오. 새 옷 사고 싶다면 사주십시오. 이야기 들어달라면 들어주십시오. 손잡고 산책하고 싶다면 함께 하십시오. 이런 작은 것들이 아내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배우십시오. 밥 짓는 법, 빨래하는 법, 청소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것은 아내가 없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내와 함께 살림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내 혼자 다 하게 하지 말고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아내도 훨씬 편하고 당신도 나중에 혼자가 되었을 때 버틸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만드십시오. 친구도 사귀고 취미생활도 하며 이웃과도 교류하십시오. 아내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도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혼자가 되어도 고립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내와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 아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사십시오. 아내의 손을 잡아주고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아내와 대화를 나누십시오. 함께 웃고 함께 추억을 만들며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것이 나중에 아내를 떠나보내야 할 때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살아있을 때 잘했다, 사랑한다고 말했다, 함께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내를 보내고 나서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슬프지만 후회는 없는 그런 이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으며 모든 함께함에는 헤어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감사하며 보낼 것인가, 무심하게 대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대할 것인가, 나중에 후회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최선을 다할 것인가. 이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남편들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아내에게 잘하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세요. 라고. 이것은 그들의 뼈아픈 경험에서 나온 조언입니다. 그들의 후회를 당신은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고통을 당신은 겪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지금 아내에게 가서 말하십시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그 말이 아내의 하루를 밝게 하고 당신의 미래를 평화롭게 할 것입니다. 아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함께하는 순간순간은 영원한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추억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